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로그4j 등 제로데이 공격 선제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인퍼바 RASP를 설명드릴 박종필이라고 합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단어를 원래도 보완하면서 많이 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권 담당 CISO 분 만났는데 그 금융권의 2020년, 22년 목표가 보안에 있어서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감명 깊어서 오늘 제목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오늘 제로데이 공격, 로그4j나 스트러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모던 어플리케이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데브세곱스, 사스트, 다스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RASP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RASP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RASP가 어떻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그4j나 스트러치2, 저희가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는 취약점들을 시연하고 RASP로 차단하는 것을 데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화면에 이 화면을 띄웠는데요. 혹시 기사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과기부가 2022년 6대 사이버 위협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기부가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얘기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이제 보안 내재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가지 항목을 들었는데 1번 항목이 로그4j 취약점 문제, 장기화와 공급망 보안 위협.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RASP가 서플라이 체인 어택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4j가 여기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썼는데요. 11월 24일 날 알리바바 클라우드 보안팀에서 발견을 했고요. GitHub의 CVE 넘버가 게재된 게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기간,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상당수의 공격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해결책은 로그4j 2.15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는 건데 이게 어나운스 됐다고 해서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뒷부분에 스트러치2 보여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과기부에서 2020년 사이버 위협 전망의 가장 큰 위협을 로그4j로 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인퍼바가 WAAP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WAAP 서비스로 현재 어느 정도 로그4j 공격이 들어오는지 봤더니 시간당 피크치 때 한 28만 건 정도의 로그4쉘 공격이 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퍼바가 측정한 거가 이렇고요.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은 현재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러치2도 이제 비슷한 로그4j랑 비슷한 CVSS라고 저희가 하는 위험도 지수가, CVSS는 아시겠지만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인데요. 위험도 지수가 스트러치2도 CVSS랑 마찬가지로 10이었는데 CVSS 지수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제일 눈여겨보는 거가 요거거든요. Attack Complexity가 No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Low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공격 스킬을, 그러니까 해킹 스킬이 있으신 분들만 요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인터넷에 떠 있는 공격 방법만 갖고도 공격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을 방어하는 게 그러면 뭐 패치만 하면 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거는 에큐팩스라고 글로벌 3대 스트러치2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글로벌 3대 소비자 신용보고 기구인데 스트러치2가 그 CVE 코드가 나오고 발표된 게 2017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스트러치2가 바로 패치가 됐겠네. 근데 실제로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에큐팩스가 스트러치2 패치를 한 거는 7월이었습니다. 발표된 3월부터 패치한 7월까지의 사이에 해커들이 에큐팩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갔고요. 2017년 9월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1억 4,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로데이 공격이 뜨고 해결책이 떴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해결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가 조금 요 설명 중에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가 먼저 가는 게 더 유연할 텐데 요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소스코드 진단을 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 뭐 포티파이, 시납시스, 베라코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취약점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게 패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거 자료가 요 베라코드가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베라코드가 이제 오픈소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쓰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취약점을 가진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패치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41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로그4j는 현재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로그4j를 쓰시는 데에서 패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빨라질 거라고 보는데 취약점을 가진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취약점이 알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드파티의 라이브러리가 취약점이 알려졌는데 알려주고 나서 패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14일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 25% 정도의 라이브러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4년 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오픈소스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문제가 있으면 패치하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가진 라이브러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납시스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 자료에 보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용량이 2016년 대비 2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포함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컴포넌트가 528개나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528개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중에 몇 가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거를 패치하는 건데 사실은 그 패치하는 게 여기 베라코드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앞 슬라이드로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말고 넘어간 거 보면요. 요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하는 벤더들은 요 슬라이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요 빙산 전체를 가르치고요. 근데 요 빙산 전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작성한 그러니까 소위 커스텀 코드라고 말하는 거는 2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거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뭐 컨테이너, 버추얼 머신,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등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하는 거죠. 로그4j도 그렇고 스트러치2도 그렇고 고객이 짠 커스텀 코드에 취약점이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가져다가 쓴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의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이 취약점은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로데이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공격받기 쉬운, 그러니까 공격을 탐지하기 어려운 두 가지 패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에 넣은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과기부가 2022년 6대 보안 과제라고 내놨던 것 중에 1번 항목에 로그4j 등 로그4j 얘기도 있었지만 서플라이 체인 어택도 있었거든요. 요런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에서 요거는 우리가 믿고 쓰는 솔루션이야. 그래서 우회 경로를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경계선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패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열어놨는데 얘가 감염이 돼서 내부에서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막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로그4j 등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보안이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안 솔루션들은 파라메타 기반으로, 그러니까 시그니처 기반으로 보호를 하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변종이고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경계선 보안이나 앞단에서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기존의 차단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보안 제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대부 옵스에서 중간에 색을 붙여서 대부 섹옵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무식하게 풀어보면 대부 쪽에서도 시큐리티를 해야 되고 옵스 쪽에서도 시큐리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대부 옵스 그림을 그리고 대부 쪽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솔루션들을 이렇게 쓰고요. 옵스 쪽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쓰면 대부 쪽에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매핑시키는 솔루션이 SAST, DAST, IAST, AST, SCA 솔루션이고요. 요 그림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옵스 쪽에 RASP를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 쪽 얘기를 먼저 드리면 대부 쪽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전략은 Shift Left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밀어라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왜 Shift Left 전략이 등장했냐면 요거 굉장히 유명한 리스트 보고 자료에 의하면 취약점을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프로덕션 단계에서 발견을 하고 패치를 하려고 하면 개발 단계에서 발견해서 패치하는 것보다 약 30배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QC 단계나 테스트 단계나 배포 운영되는 단계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취약점 발견 시점을 왼쪽으로 당겨라. 그래서 Shift Left. 그래서 개발 단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혹시 엄뜻 들어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기부에서 발표하면서 과기부에서 했던 얘기가 보안 내재화인데요. 그러고서 가로 열고 영어를 썼었는데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썼었거든요.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보안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개발해라. 이게 이제 Shift Left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hift Left 전략에 가장 많이 쓰는 솔루션이 AST 솔루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트 혹은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이라고 부르는 솔루션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SAST라는 게 있고요. SAST는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정적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스코드 진단 툴, 소스코드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DAST라는 게 있는데 Dynam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의 약자고요. 동적 분석 혹은 웹 취약점 점검이라고 부릅니다. SAST랑 DAST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써야 되는 이제 필수 불가결이라는 솔루션인데 SAST, DAST를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쓰는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정상 부분이고요. 왼쪽이 취약점 부분인데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을 잘못 탐지하는 거를 저희가 오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탐이 많은 솔루션들을 사는 거를 굉장히 꺼리죠. 근데 오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취약점이 이렇게 많은데 탐지하는 게 몇 프로냐. 그래서 탐지율을 따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해도 현재 나와 있는 취약점 기준입니다. 나와 있는 취약점의 100%를 탐지하지는 못합니다. OWASP가
사스트 도구들을 가지고 벤치마킹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아는 한은 100% 나온 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취약점도 사스트나 그러니까 소스코드 진단 툴들이 100% 탐지가 불가능하고요. 하물며 제로데이 같은 경우는 탐지가 전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알려진 취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부 쪽 시큐리티도 중요하지만 옵스 쪽에서 시큐리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 시큐리티 플러스 옵스 시큐리티를 해야 완전한 데브셋옵스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보신 데브셋옵스 그림을 조금 바꾼 그림인데요. 비슷합니다. 대부 영역이 있고 옵스 영역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부 영역에서 각 단계별로 솔루션을 매칭시켰고 옵스 단계에서 각 솔루션들을 매칭을 시켰는데요. 대부 쪽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역시 다스트를 많이 매핑시키고 있고요. 옵스 쪽에서는 이 화면에서도 RASP를 많이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RASP가 옵스 쪽에서 괜찮은 솔루션인가 보네. 그러면 RASP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SP는 가트너가 2012년에 발표를 했고요.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애플리케이션을 외부에서 보호하는 방법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RASP가 앞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입니다. 그러니까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자가 방어거든요. 자가 방어이기 때문에 가트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를 보호하게 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RASP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조그맣게 조금 크게 썼는데 Shift Inside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Shift Left를 좀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보안을 어플리케이션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이 돼서 같이 해야 된다. 근데 RASP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RASP는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자바 같으면 자르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윈도우즈 패치하지 않습니까? 윈도우즈 패치하듯이 왓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패치하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자가방어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자가방어 기능을 가지게 된 후에 하는 행동은 뒷부분의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정상적인 트래픽은 정상적으로 흘리고 문제가 되는 행위나 이상한 트래픽이 있으면 탐지하고 차단해서 그 이벤트 로그를 SIEM 등 관제 시스템에 넘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면 RASP는 BCI라고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먼테이션 기술을 쓰는데요. 많이 생소하실 텐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쏘는 기술인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 APM 솔루션들 제니퍼 많이 쓰실 텐데요. 아니 제니퍼, 퍼포마이저, 앱다이나믹스,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거의 대부분의 APM 솔루션들은 BCI 기술을 씁니다. BCI 기술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시스템의 부하를 적게 주고 코드 레벨에서 거의 코드 레벨에서 그 위협이나 이런 걸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조금 도식화해 봤는데요. RASP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제가 설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라메터 시큐리티가 저희가 기존에 쓰는 경계선 보안이라고 하면요. 제로데이 공격이 이렇게 파라메터 시큐리티는 당연히 뚫었겠죠. 제로데이니까. 내부로 들어오면 얘는 내부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로그4j는 RC라고 해서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을 하죠. 무슨 명령어를 실행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를 하는 접점에서 RASP가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파일 시스템에 이상한 걸 쓰려고 하네. 다른 웹 서비스에 접속하네. 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지? 얘가 왜 허용되지 않은 노트워크 통신을 하지? 그거를 RASP가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근데 RASP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소스 코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동작하고 전체 입출력 값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RASP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노스 사우스만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까지도 탐지가 가능하고 제로데이 공격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제로데이 공격 탐지는 뒷부분에 데모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SP가 가트너가 2012년에 발표하면서 가트너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must have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이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시장이다. RASP 시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RASP를 하는 벤더들은 다 좋아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니스트가 SP 문서라는 거에 RASP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SP 문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P800-53 리비전 5 문서인데요. 이 SP 문서가 뭐냐면 니스트가 미 표준 기술원이지 않습니까? 니스트가 발표를 합니다. Security and Privacy Control for Information System and Organization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 문서는 정부기관 그리고 정부기관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업체들이 준수해야 되는 보안 규정들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좋다라고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 가이드 문서에 이제 RASP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RASP는 어떤 거다라는 거를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설명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리스트가 SP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ASP는 Runtime Instrumentation 기술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탐지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니까 로그4j도 당연히 해당되죠. RASP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 없이 네트워크 정보들을 이용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경계선 보안과는 다르다. 당연히 경계선 보안과는 다르고요. RASP는 어플리케이션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입력값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여 애플리케이션 취약성을 경감시킨다. RASP는 악의적인 변경으로부터 런타임 환경을 보호하고 사용자 세션 종료, 안내 메시지 보내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션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세션에 대해서 차단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뒷부분에 데모 세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스트 문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리스트는 이제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비정부기관에 속한 전문가들은 RASP를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적인 그 보안 연구소인 산스 연구소, 산스 인스티튜트에 제가 자료 두 가지를 캡처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프,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도입하였지만 공격이 잘 탐지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많은 오탐을 경험하고 있다면 RASP 사용을 검토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레포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가 짧아지면서 요즘은 애자일 방법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릴리즈 주기가 굉장히 많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가 짧아지면서 사스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어플리케이션에 자가 방어 기능을 부여하는 RASP 사용을 검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OWASP 2017 RC1 문서인데요. OWASP 저희가 알고 있는 2017 문서는 RC2 릴리즈 캔디데이트 2번이고요. 이게 공식 문서이고 릴리즈 캔디데이트 1도 있었고 2도 있었는데 투표를 통해서 2가 공식 문서가 됐거든요. 근데 1 문서에 보면 A7 항목에 Insufficient Attack Protectio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WASP가 보기에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중요한데 왜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지 않니? 많이 투자해. 그리고 좀 더 프로텍션을 잘 하도록 방법을 간구해. 이런 얘기였는데 그쪽에서도 OWASP가 RASP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프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스캔 같은 디텍트 등 사스트 툴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RASP도 같이 언급될 만큼 RASP가 전문가들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보편화된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다시 대부 셋옵스 그림으로 돌아왔는데요. 대부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AST, DAST, IAST, SCA가 디폴트 솔루션이라고 하면 현재는 옵스 쪽에서 RASP가 뭐 디폴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그래도 많이 검토되고 테스팅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RASP를 설명드리면서 혹시 뭐 설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웹방화벽이랑 RASP는 뭐가 달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지원을 와프도 합니다. 클라우드 와프도 있고 지금 WAAP 서비스도 있는데 RASP는 사실은 완벽 지원합니다. 그 이유가 어플리케이션의 내재화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가는 곳에는 RASP가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페일 오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와프가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페일 오픈이라고 하는데 RASP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죽지 않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노스 사우스 트래픽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와프도 지원하고 RASP도 지원하는데 이스트 웨스트는 당연히 와프는 지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와프는 경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RASP 입장으로서 보면 이게 노스 사우스 트래픽인지 이스트 웨스트인지 외부에서 왔는지 내부에서 왔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자기로 들어오는 거를 모두 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 셋옵스를 통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공급망 공격, 서플라이 체인 어택에 대한 대응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람다 보안 위협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발생에 대한 포인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내재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이 공격이 내부 시스템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스택 트레이싱을 RASP는 제공합니다. 이 데모에서 간단하게 이것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RASP가 동작하는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를 어플리케이션이 오염됐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염된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프가 있었는데 서플라이 체인 어택, 그러니까 공급망 공격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공격을 받았고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쓴 오픈소스가 오염돼서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오염이 됐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백도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백도어가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뭐 백도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먼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정보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CNC 공격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RASP가 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얘를 패스 트래버셜 공격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격 서버와 통신을 하는 순간 unauthorized network activity로 탐지가 가능하고 weak crypto로 탐지가 가능하고요. 커맨드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log4j 같은 경우는 RC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커맨드 인젝션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RASP 탐지 영역을 보시고 계신데 혹시 서드 파티가 라이브러리가 오염이 돼서 내부에서 공격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RASP 입장으로서는 경로 탐색 혹은 커맨드 인젝션, unauthorized network activity, weak crypto로 그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솔루션은 RASP인데요. RASP는 인퍼바만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퍼바는 봇 프로텍션에서 글로벌 리더고요. RASP도 글로벌 리더고 디도스도 글로벌 리더고 왑 부분에서도 7년 연속 가트너가 선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에 최적화된 회사라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 RASP 쪽만 좀 크게 뽑았는데요. 포레스터 웨이브가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 업체들이 RASP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RASP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그룹에 여기 인퍼바 한 군데만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WAAP라고 해서요. 가트너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가트너가 이제 그 WAAP라는 용어 많이 쓰고 있었는데 가트너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WAAP는 웹 어플리케이션 앤 API 프로텍션. 그러니까 그 온프레미스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API 프로텍션을 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2021년 9월에 발표했는데 리더그룹의 아카마이 그리고 인퍼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이스 스터디 2개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데모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스 스터디 내용이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 금융사 중에 한 군데고요. 이 금융사는 웹로직 서버 한 6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웹로직 서버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성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고민을 했고요. 근데 그 취약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에 역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퍼바 RASP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금융사 그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막대한 운영 비용을 절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탑3 미국 통신사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훨씬 많은 몇천 대의 시스템에 RASP를 적용을 했고요. 이 통신사가 안고 있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스트러처2 프레임워크에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긴급 패치를 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패치를 하는 게 문제점 발견돼서 패치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운영 중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패치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앞에서 보신 이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이 통신사도 고민을 한 게 오케이 스트러처2는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해결을 했는데 다음번에 그럼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야? 다음번에 스트러처2 같은 제로데이 공격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대응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RASP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요 통신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배포되는 디플로이 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RASP로 패치를 해서 내보내는 걸로 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